그러시면은 지금부터 우리 윤학배 차관님을 모시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1시간 정도 차관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토론 한 30분 정도 하고, 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짤막하게 또 인사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차관님. 감사합니다. 예, 차관님. 들립니까? 예예. 아, 화면 들리, 공유 이렇게 하고 하시면 됩니다. 예, 차관님, 이걸 시작하기서부터 하면은 더 크게 나타날 겁니다. 예, 잠깐만요. 예, 예, 보이시나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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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오늘 사실은 2차 항해의 첫 테이프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왔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자리를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큰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다 이런 말씀인데요. 제가 왜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자 하는 말씀을 드리냐면 현직에 있을 때나 또는 이 강연을 할 때 바다 이야기를 또는 정책 이야기를 하면 정말 안타깝게 한 5분 이내에 다 졸았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근데 왜 그러냐면 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다 전문적인 이야기만 저희가 하는 거고 자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바다 이야기를 이끌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나하고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바다가 옆에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이 취지에서 우리가 항상 만나는 그런 일상에서 만나는 바다를 이야기를 한번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적인 분야라든지 과학적인 분야는 뭐 우리 여기 계시는 또 다른 분들 워낙 또 유명한 이 과학자 또 전문가들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몫이고 저는 이제 이 제너럴리스트로서 공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잘 모르는 또 바다를 이제 배워가는 학생들이나 일반 사람들한테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바다를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목을 일상에서 바다를 만나자 이렇게 했습니다. 호모시피엔스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이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항상 바다를 접하는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바다 인류 아니냐. 바다를 뛰어넘을 수 없는 우리가 바로 바다의 인류다. 그래서 제가 살짝 비틀어서 호모시피엔스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산에 등산을 하면서 제목을 고민하다가 호모사피엔스에서 생각이 나서 살짝 비틀어서 산에서 나온 호모시피엔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호모시피엔스를 치면 호모사피엔스를 잘못 친 줄 알고 호모사피엔스를 다 찾아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호모시피엔스를 치면 호모사피엔스가 아닌 호모시피엔스가 찾아지기를 그렇게 희망을 해봅니다. 저는 뭐 소개를 다 해주셔가지고 소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직이고요. 현재는 해양대학교 해양행정학과 석좌 교수로 그렇게 이제 금년 3월 1일부터 지금 있습니다. 어디에 가니까 제 책을 호모시피엔스 책을 주요 저자, 주요 저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 주요 저서가 아니고 오로지 유일한 책 한 권 딱 있습니다. 호모시피엔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바다 이야기부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상 속에 만나는 바다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죠? 우리 바다 사람들은 우리 행성을 수구라고 얘기를 하죠. 면적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남북극에 얼음이 다 녹으면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이것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주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그린란드 얼음이 녹으면 10m 정도 올라간다.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10m, 60m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서울의 해발 고도가 광화문이 40m입니다. 그래서 뭐 이 얼음이 다 녹으면 70m가 올라가니 서울은 없어지는 거죠. 그만큼 기후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다를 통해서 우리의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우리한테 중요하다. 바다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바다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사실은 접근은 얘기할 게 많죠, 사실은. 하나는, 근데 뭐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두려움, 경외, 회피의 대상인 우리와 같은 그런 대상이죠. 대륙 지향형인 국가입니다. 아시아, 특히 이제 동북아의 주로 국가입니다. 소통과 진출, 경영의 대상은 해양 지향형의 어떤 국가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차이는 우리의 공도 정책, 우리나 중국의 공도 정책과 서양의 신대륙 발견과 콜럼버스. 그리고 우리로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 쇄국을 1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쇄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250년인데요. 우리와 일본의 쇄국의 차이는 저는 나가사키 있죠, 일본에? 이게 이제 그 그림인데, 요 앞에 있는 요게 그 나가사키에서 이 외국에다 열었던 대지마 섬입니다. 근데 대지마 섬의 이 한문 명칭이 출도입니다. 출도. 그래서 일본은 쇄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속성은 아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바다는 막을래야 억지로 막아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출도를 통해서 일본은 바다로 나가는, 세계로 나가는 문을 열어놨었습니다. 들어오는 문도 열어놨죠. 그 출도는 면적이 이 축구장 2개 면적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2개 면적의 어떤 이 작은 섬이 조선과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구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줬죠. 삼국시대부터 뭐 조선시대까지 계속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줬었는데 저는 내구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다 쪽에서만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우리는 외구와 같은 그런 집단이나 그런 그 역사가 없었을까? 외구는 당시에 동아시아의 세계였던 한국, 우리나라, 중국, 대만, 일본, 필리핀까지 갔다 옵니다. 그 정도로 가려고 그러면 엄청난 조선 기술, 그리고 엄청난 전문 항해 인력, 엄청난 항해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바이킹이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도 하고 외국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바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바이킹과 외국에 대해서 그런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이 책을 저희가 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책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을 능가한 적이 있는가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없죠, 사실은. 서양은 지중해 장악이 곧 세계의 패권을 의미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역사를 보면 바다 쪽을 통하지 않으면 세력을 그렇게 확장을 못했던 것 같아요. 신라가 삼국통일한 거는 결국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강 유역을 점령하면서 당항진을 통해서 중국하고 직통항로를 확보를 했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신라에서 해양선부가 있었습니다. 선부죠, 선부. 이 선부가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궁예와 왕건의 차이는 결국은 궁예에 부하했던 왕건이 고려를 건국을 했는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려의 병란도는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함이었습니다. 병란도가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왕건이 해양 세력이기 때문에
해양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통이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고려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보가 코리아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나 폴리네시아나 멜라네시아 이런 나라들의 이 나라 이름을 정한 것을 보면 서양 애들이 그냥 관점에서 그냥 진 거거든요. 인도를 넘어서 섬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족이 사는 섬나라, 섬지역 말레이시아, 흑인들이 많이 사는 섬지역 멜라네시아, 뭐 이런 식으로 시아라는 뜻은 다도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서양 관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코리아라는 이름을 그래도 이 왕건의 이 해양 세력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건 참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바다가 엄청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할 게 많죠. 이것만 해도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세부적인 얘기는 그건 뭐 제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는 영어 단어 다 알지? 제가 강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압니다. important입니다. 색깔이 다르지 않습니까? important가 바다에서 나왔죠. 바다로 들어와 있는 것 이런 뜻입니다. IM은 그 안쪽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거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항구로 들어오는 것 이런 뜻입니다. 항구에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돈이 되는 거고 팔면 장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보관을 하고 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중요한 것이죠. 중요하다는 말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제가 굳이 여기서 더 세부적인 말씀을 안 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포트가 나와 있으니 영어 단어.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수출은 뭐 항구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거. 엑스포트. 거꾸로 임포트죠. 교통은 항구에서 항구로 움직이는 거죠. 트랜스포트고요. 코로나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끝나면 가장 하고 싶은 게 해외여행이랍니다. 여권이 필수죠. 여권인 패스포트는 항구 통행증입니다. 과거에 선박을 통해서 이 여행을 할 때 국제 여행은 전부 항구를 통했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시민인데 이 사람 가면 잘 좀 대우해 주시고 아무 문제 없이 통행하게 해주세요 하는 증명서가 바로 여권이죠. 패스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바다를 한 번씩 생각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바다는 우리에게 기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회라는 영어 단어는 통상 얘기하면 찬스입니다. 찬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단어가 오퍼튜니티입니다. 색깔이 다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OP는 방향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포트는 항구를 향해서 가는 것, 항구를 향해서 순항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 이 배는 다 돛담배죠. 그리고 뭐 노를 젓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항구를 향해서 순풍을 받아서 항구를 향해서 가야 사는 기회이고 거기에 물건이 실려 있으면 팔아서 또 장사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이고 가족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가 기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다는 당연히 기회입니다. 육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기후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 기회, 일자리가 무궁무진한 그런 일자리 창출의 기회, 4차 산업의 총화라고 얘기하는 히토류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히토류가 없습니다. 저는 히토류 독립은 바다 방산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는 그래서 우리에게 또는 인류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바다를 당연히 우리 뭐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다가 정말 아쉽고 그리운 나라들이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 195개 나라인데요. 바다 없는 나라가 5분의 1, 45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간신히 바다로 숨통이 트여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50km 이내에 드는 나라들도 여러 나라.
우리는 복을 많이 받아서 해안선이 15,000km입니다. 그런데 이 해안선이 매립과 간척을 통해서 해안선을 직선화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대에 들어서. 그 매립을 통해서 20% 줄어든 게 15,000km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요르단은 중동에 있는 나라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요 수에즈 운하입니다.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고요. 이쪽에가 이게 아카바만입니다. 이쪽에 안쪽에가 이제 요르단이 있습니다. 내륙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철쭉 국가인 사우디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1965년에 이제 내륙에 땅을 주고 홍해 아카바만을 확보를 했어요. 근데 땅 준 게 내륙의 땅이 6,000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한 10배 이상 되는 면적을 준 거죠. 해안선 226km, 해안선 26km를 확보했습니다. 근데 하필 내륙에서 그 준 땅에서 유전이 나왔어요. 이게 우리를 보면 엄청 손해본다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손해봤다고 생각 안 합니다. 국민들이 다 잘했다고 얘기합니다. 국민 해안이 됐습니다. 힐링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국가 경제에 숨통을 트이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바다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말소탈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바다가 있어야 꼭 해양국가냐. 바다가 없으면 해양국가 아니냐. 저는 바다가 없어도 해양국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몽골입니다. 몽골은 뭐 우리가 잘 아는 내륙국가입니다. 그런데 몽고가 자랑하는 제일 브랜드는 징기스칸이죠. 근데 징기스칸의 징기스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의미는 대양입니다. 대양, 오션입니다. 몽골의 종교는 라마 불교입니다. 티벳에 나는 라마 불교죠. 라마는 스승이란 뜻인데 라마 불교의 최고 직위에 있는 이 직위가 달라이라마죠. 지금 인도의 이제 망명가 있는 달라이라는 뜻이 C라는 뜻입니다. 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몽골의 종교와 세속을 아우르는 가장 가장 빛의 고위직 직책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참으로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한 얘기 아니고요. 이 몽골 국립박물관에 있는 큐레이터가 저한테 해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에 있는 최대 홉스굴입니다. 어머니의 바다라고 그렇게 불려집니다. 몽골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몽골의 국기인데요. 그 동그란 거 두 마리 있지 않습니까? 동그란 게 물고기 두 마리가 포개되어 있는 겁니다. 국기에 물고기 있는 나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는 잘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국기에 있습니다. 저는 몽골의 DNA, 몽골인들의 DNA에는 저는 바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인들의 아마 그 피에는 소금기가 틀림없이 더 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몽골은 내륙국가이지만 바다가 없지만 해양국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나라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도 내륙국가죠. 근대까지 먹고 살기 어려워가지고요. 스위스 청년들이 몽블랑 넘어서 일자리 찾아서 교황청의 근위병이 됐습니다. 지금도 교황청의 근위병들은 100% 스위스 청년들만 채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스위스 교황이 옛날에 공경에 처해져서 거의 사경을 헤맬 때 근위병 중에서 다 도망갔는데 스위스 청년들만 남아서 교황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무조건 교황청의 근위병은 스위스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스위스 청년들이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충성심 때문에 안 도망간 게 아니고요. 어차피 돌아가 봐야 굶어 죽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어차피 이파사파를 버티고 있었죠. 여튼간에 그래서 이런 스위스가 지금 MSC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안 사장님께서. MSC 잘 아시잖아요. 제네바에 본사가 있습니다. 이태리의 제노아를 모항으로 삼고 있고 엔트워프를 또 모항으로 삼고 있죠. 빌려서 쓰면 됩니다. 한국 없다고 하는 게 핸디캡이 아니죠. SGS라고 하는 물류검증에서 제네바에 본사가 있습니다.
바다 한 뼘 없는 스위스 청년들이 우리는 TV에 잘 안 와닿는데 이 외국에는 아메리카 컵이라고 하는 요트 대회는 축구 FIFA 월드컵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03년, 2007년 연 우승을 했습니다. 어떤 정도의 대회냐면 이 아메리카 컵 요트 대회는 전년도 우승 국가가 그 다음 해에 이 개최를 합니다. 대회를. 근데 스위스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걸 팔았습니다. 개최권을 팔았어요. 스위스 발렌시아에 6천억을 주고 팔았습니다. 개최권. 그만큼 엄청난 대회인데 바다 없는 스위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두 번. 저는 가시 게임까지 보고 그 다음 요리하는 거고 노래 맞추는 바다가 거난 가시 게임 보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다른 말씀이 들리는데 괜찮습니까? 바다가 없어도 저는 시각과 의지가 문제다. 그래서 이런 바다가 없는 스위스가 시각과 바다에 대한 시각과 열정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해양 국가도 아니고 해양 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월 31일은 바다의 날이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일본은요, 7월 셋째 주 월요일인데 국경일이면서 공휴일입니다. 이 얘기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3일 연휴죠. 우리나라의 바다의 날은 수십 개 기념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의 바다의 날을 지정하는 지정 그 취지에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양국 일본의 번영을 기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요, 여기에 일본을 또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고 해양국 대한민국의 번영을 기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바다의 날이 빨간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미의 내륙국가 볼리비아는 바다가 없어요. 근데 3월 23일이 바다의 날이에요. 바다를 잃어버렸어요. 전쟁 때문에. 19세기 말에 칠레한테. 그래서 지금도 티티카카오에 해군 운영하면서 바다의 날마다 바다를 찾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없어 보면 바다가 귀한 줄 압니다. 일본 얘기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로 라디오 방송 들으면 이렇게 아나운서가 얘기를 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전국 진진폭포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방곡곡과 진진폭포의 차이입니다. 구석구석 골짜기가 아니고 바닷가에 있는 진진폭포가 바로 일본과 우리의 바다를 보는 시각의 차이다. 내륙과 바다의 차이다. 그게 근세에 우리와 일본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나. 등산을 하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산이죠, 사실은요. 우리는 항상 바다를 육지에서 봅니다. 해안선을 육지에서 봅니다. 근데 배를 타고 또는 해수욕을 할 때 바다에 나가서 해안선을 보고 육지를 보면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시각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시각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제가 공직을 31년 했는데요. 공직에 있으면서 가장 듣기 싫었던 얘기가 복지부동 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료들 욕할 때 복지부동 관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은요, 똑같은 얘기를 녹취 관료로 합니다. 이것도 바다에 대한 그런 애정이 아주 그냥 일상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런 하나하나가 조금 좀 바다에 대한 그런 좀 애정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굳이 뭐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도 일본을 미화하자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일본과 우리를 비교해가면서 바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이 얼마나 다를지, 또 일상 속에 바다가 얼마나 녹아져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일상생활하면서 벤치마크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죠. 야, 벤치마크가 중요해. 벤치마크를 잘해야지. 뭐 경제나 금융이나 주식이나 이런 데 많이 얘기하죠. 근데 이 벤치마크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벤치마크는 해발고도의 기본이 되는 시작점입니다. 바로 벤치마크는
해발고도 수준 원점이라고 얘기하죠. 측량이 기본입니다. 기준이 중요하죠. 기준이 잘 돼야, 기준을 잘 잡아야 결과가 올바르게 나옵니다. 바다에서의 기준, 벤치마크를 잘 잡아야 합니다. 한번 기준이 달라지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씀드릴까요? 이거는 인천 앞바다가 우리 벤치마크 시작이죠. 수준 원점입니다. 우리는 백두산의 높이를 2,744m라고 합니다. 근데 국제적으로는 2,750m입니다. 왜 그럴까요? 벤치마크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벤치마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 앞바다죠. 근데 백두산은 우리 남한에 있지 않고 북한에 있잖아요. 북한의 수준 원점은 원산 앞바다입니다. 원산 앞바다는 우리의 수준 원점보다 6m가 낮습니다. 그래서 2,750m가 백두산의 높이입니다. 중국에서는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의 수준 원점은 대련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2,749m입니다. 기준이 다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는 결과가 달라지게 만드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상 속에 있는 커피, 바다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커피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요즘도 많이 즐길 것 같은데요. 맛있게 먹는 커피가 모카 커피입니다. 향도 들어가고 여기에 아주 이제 휘핑 크림도 들어가고 맛있죠. 모카 커피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이디오피아가 커피의 원산지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가 커피를 수출합니다. 어디로 수출하냐면 중동으로 수출하는데요. 바로 이 이디오피아 바로 건너편, 홍해 건너편에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 있지 않습니까? 예멘에 있는 항구 이름입니다. 모카항입니다. 그래서 모카항에서 마시던 커피가 바로 모카 커피입니다. 우리는 지금 커피 그러면 남미를 얘기하죠. 남미 아라비카 커피, 로버스타 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미 아라비카 커피는 프랑스의 해군 장교가 장교가 바로 전달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달했냐면 프랑스에 있는 이 식물원에서 해군 장교가 이 남미에 있는 마르티니크라고 하는 그 서인들 제도로 전근을 가면서 커피 몇 그릇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물도 아껴가지고 커피에 줘가지고 2그릇을 살려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씹었습니다. 그 커피가 바로 남미 커피의 원조입니다. 바다가 없으면 커피도 없습니다.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는 스타벅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는 스타벅이라고 하는 이 항해사에 S를 붙인 겁니다. 복수죠. 이 백경이라고 하는 그런 1850년에 소설 잘 아시죠? 고래잡이 배의 이름이 피코드인데 피코드호의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그래서 스타벅이 항해사이기 때문에 로고는 사이렌입니다. 사이렌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아시죠? 이게 사이렌이죠. 아주 험하게 생겼죠. 스타벅스 이게 원래 오리지널 로고입니다. 아주 험하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엄청 이뻐졌죠. 잘생기게 다 수정을 했는데, 여튼 이 로고 사이렌이 그래서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이렌은 우리가 얘기하는 에게의 그 바다 요정이지 않습니까? 에게의 바다 요정이 지금은 소방차, 경찰차의 사이렌으로 육지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1819년도에 프랑스에 있는 발명가가 사이렌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바다에서 이 선원들한테 경고를 보냈던 위험신호를 보냈던 사이렌을 여기다 붙이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육지에서 소방차 사이렌 맹맹 울리고 다니는 사이렌이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영국이 자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는 로이즈입니다. 로이즈. 잘 아시죠? 로이즈 리스트, 로이즈 보험, 로이즈 금융, 은행.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로이즈는 1600년대, 1680년대에 런던 항에서 있었던 에드워드 로이드가 만든 커피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사업적인 마인드가 대단했던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대부분 항만이었기 때문에 뭐 선주, 화주, 뭐 또 선박과 관련된 선원들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면 오늘은 어디서 어떤 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칠판에다 이름을 적어줬습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프린트해서 줬죠, 사실. 그래서 그 이 저 신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이즈 리스트가 됐습니다. 리스트라고 하는 이름 붙인 거는 아주 세계 아마 유일한 그 신문일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라고 붙었습니다. 선박의 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그 관심사는 뭐냐면, 야, 이번에 배가 출항했다가 들어오고 나가는데, 이게 풍랑 맞아서 혹시 침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지? 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 들은 에드워드 로이즈는, 야, 100파운드씩 내봐. 그래서 10명한테 돈을 걷어서, 야, 이번에 사고 나면 조금씩 돈 더해서 500파운드 줄게. 이렇게 해서 그 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런던 로이즈 보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런던 지금의 런던의 이 금융 중심지는 런던 커피하우스에서 시작을 했고, 당시에 커피하우스 사장이 주인이었던 에드워드 로이즈의 희비문가가 크다. 아마 큰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보험은 다 해상보험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의 보험은 해상보험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뭐 현대해상화재보험 이런 식으로 옛날엔 다 해상화재보험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졌죠. 무슨 생명도 있죠. 그래서 보험은 역사는 해상에서 시작해서 두 번째는 화재보험, 런던 대화재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명보험입니다. 지금은 보험도 여러 가지가 됐죠. 여튼 시작은 해상보험입니다. 런던 로이즈입니다. 모카항입니다. 일상 속의 얘기입니다. 빵입니다. 빵. 이 일본어로 포르투갈이 빵을 전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당시에 빵은 딱딱한 빵이었습니다. 바로 항해용 식량이었습니다. 그 빵이 그대로 빵이 됐죠. 영어 단어의 동반자는 컴패니언입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빵이 있고 컴은 같이 합친다. 뭐 공동이야 이런 뜻이죠. 컴패니언은 빵을 같이 먹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식구와 같은 얘기죠. 같이 한솥밥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동반자가 모여있는 모임, 상업적인 모임이 바로 컴퍼니입니다. 빵을 같이 먹는 운명 공동체, 바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사는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많은 곳에서 노사가 운명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까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는 빵을 같이 먹는 같은 식구 운명 공동체입니다. 중세 시대의 빵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귀족을 얘기하는 로드와 그 부인을 얘기하는 레이디는 빵에서 나왔습니다. 레이디는요, 빵을 반죽하는 여자였습니다. 로드는 그 빵을 만들면 그거를 보관하고 나눠주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빵이 중요했으니까요. 빵이 삶이었기 때문에 로드와 레이디도 빵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에서 들여와서 맛있게 먹는 카스테라는 스페인의 카스티아 왕국, 이사벨라 아시죠? 그 콜럼부스 보낸 거기에서 먹던 빵입니다. 그게 일본의 이 모방 정신에 의해서 지금의 카스테라 빵이 나왔습니다. 일반 명사 케첩은요, 중국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붉은 생선 소스를 일반적으로 케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서양으로 가서 토마토 합쳐지면 토마토 케첩이 되는 거고요. 버섯으로 합쳐지면 버섯 케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케첩하면 토마토 케첩은 아닙니다. 원래 케첩은 중국의 붉은 생선 소스인 키찹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바다에서 나왔죠. 일상 속의 바다 이야기 인터넷입니다. 저는 바다는 인터넷의 어머니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도 뭐 제가 로그인을 했지 않습니까? 로그인을 하는데 로고의 의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는 통나무로 한 뜻이 아닙니까? 옛날에는 배를 통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배에서 쓰는 항해일지 잘 아시는 것처럼 로고 붓기, 항해일지입니다. 로고인은 항해일지를 열고 기록하는 겁니다. 로고아웃은 다 닫고 나오는 거죠, 반대니까. 우리 뭐 동영상, 지금도 저도 이거 동영상 업로드 시킨 거 아닙니까? 또 동영상 내려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다운로드는 하역, 업로드는 배에 물건 올리는 거죠. 포털 사이트는 항구죠, 항구. 우리가 포털 사이트로 들어가야 인터넷 정보의 바다로 들어갑니다. 똑같습니다. 블로그는 웹에서, 인터넷에서 로고, 항해일지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블로거가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 어린애들의 또는 앞으로 뭐 직업하는 블로거라고 얘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하튼 블로거가 되려면 좋은 블로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도 선장 중에서 해적 선장도 많았잖아요. 블로거 중에서도 파워블로거가 되는 건 좋은데 선한 파워블로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인터넷에 서핑을 하죠. 내비게 항해를 하죠. 그래서 바다는요, 인터넷의 어머니입니다. 처음에 인터넷을 만들어서 보완해낸 사람들이 깝깝했습니다. 야, 이 용어들을 어떻게 쓰면 좋겠는지. 이 용어를 고민하면서 만든 게, 고민한 게, 떠오른 게, 망망대해에서 지도도 없는 상태에서 이 항해를 하던 초기의 대항해 시대의 선각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바다와 접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 느낄 수 있는 바다는 인터넷. 매일 우리가 휴대폰 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아지는 엄청난 그런 정보는 해저 케이블 통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국내에서는 무선으로 가능하죠. 근데 그게 국제적으로 인터넷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전부 인터넷은 해저 케이블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다 없이는 인터넷도 없습니다. 바다는 인터넷의 어머니. 여러분, 조금 연세되신 분들은 90년대 중반까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 나오기 전까지는 넷스케이프가 대세였습니다. 다 그걸 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로고에 앞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이 로고가 이거 뭐 완전히 그냥 우리 저거잖아요. 이 바다죠, 바다. 이 로고가 나오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런 이유입니다. 여기는 바로 이름도 내비게이터입니다. 바로 인터넷의 항해사입니다. 다음은 바다와 일상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뉴스를 진행하는 사람을 앵커라고 요즘은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뉴스캐스터,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했죠. 캐스터 아나운서는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입니다. 앵커는 뉴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논평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의견도 제시합니다. 바로 뉴스가 중심을 잡고 필요하지 않게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뉴스 앵커라고 합니다. 바로 배의 닭과 아주 같은 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뉴스 앵커는 배에 닫혀서 하는 것입니다. 뭐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바다와 골프 아주 연관성이 많습니다. 영국이 골프의 발상지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골프의 발상지는 세인트 앤드류스 골프장입니다. 바로 링스 코스입니다. 링스 코스는 여기 나와 있는 영어처럼 육지와 바다라는 중간 지대입니다. 거기는 히스라고 하는 이 아주 질긴 풀이 자라는데요. 질겨서 양도 안 먹습니다. 염소도 안 먹고 소도 안 먹습니다. 염분이 많아서 농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골프장을 진 것이죠. 우리가 스코어를 잘 내려고 그러면 러프로 가면 안 되고 페어웨이에 가야 됩니다. 공이. 페어웨이는 바다에서 순항을 하는 그런 좋은 항로, 좋은 상태를 페어웨이라고 합니다. 반대는 러프시죠, 러프시. 파도 막 치고 바람 부는 걸 얘기하죠. 골프는 바다하고 뗄 수가 없습니다. 꿈의 스코어 바다에서 알바트로스. 파5에서 두 번에 뒤집어놓는 거죠. 바다에서 세죠. 그러고 보면은요,
골프를 잘하는 나라들은 바다와 관련되는 그런 이 연안 국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섬나라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와 골프가 연관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1호 골프장은 190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6홀짜리였습니다. 바로 영국 사람들이 몇 명이 들어와서 그때 이제 그 세관 업무 때문에 들어왔는데 원산항 앞 옆에 원산항 인근에 6홀짜리 골프장이 우리나라의 1호 골프장. 바다와 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링스 코스죠? 세인트 앤드루스 코스입니다. 바다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타이타닉 잘 아시니까요. 다음은 일상 속의 바다 물고기 이야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이 단어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보니까 사바사바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다고. 사바사바는 바로 고등어의 일본말입니다. 사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사바사바를 주고 고등어를 주고 부탁을 하면 일이 잘 풀렸다고 합니다. 사바사바는 조금 안 좋은 얘기죠. 그죠? 여기서 나왔습니다. 멍텅구리 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바로 바닷고기 뚝지에서 나왔습니다.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잡아도 도망가지 않기 때문에 지가 죽는 줄 모르고 그렇게 멍청합니다. 그래서 멍텅구리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수산민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이유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수산물 소비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인당. 연간 1인당 쌀이 50kg입니다. 육류 60kg밖에 안 됩니다. 수산물이요? 65kg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산민국입니다.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국물 포장마차에서 먹는 홍합. 근데 그 홍합은 알고 보면 홍합이 아닙니다. 저는 선박 평형수를 얘기를 할 때 해양생물의 밀수통로 선박 평형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라스트 워터죠. 뭐 조금 이 말이 조금 거칠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게 편하게 쉽게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렇습니다. 이 홍합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근대화되면서 산업화되면서 지중해에서 발라스트 워터에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냈습니다. 우리나라의 홍합은 동해안 남해안에서 얘기하는 섭이라고 하는 큰 홍합입니다. 지중해 진주담치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홍합보다 훨씬 크고 더 진하고 더 질기고 더 쫄깃쫄깃합니다. 지중해 진주담치 머슬은 좀 작고 약간 좀 부들부들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홍합은 홍합이 아닙니다. 그 바다에서 거리와 속도는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실 것 같고요. 저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바다에서 속도를 노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트. 그러니까 노트는 어디서 나왔냐면 PNOT라고 하는 영어가 매듭이죠, 매듭. 근데 속도를 측정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엄청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해리가 1852m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끈에다가요, 로프에다가 이 노끈을 냈습니다. 노끈을 내고 그 다음에 1850m 지난 다음에 다시 노끈을 냈습니다. 노끈과 노끈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배에 태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시작해서 출항해서 1시간 동안 이 노끈과 노끈 사이를 가는 겁니다. 1해리를 가는 겁니다. 1시간 동안 1해리를 가는 그 속도가 1노트입니다. 바로 매듭입니다. 매듭과 매듭 사이가 우리가 얘기하는 1노트입니다. 노트는 매듭에서 나왔습니다. 육상의 마일은 로마의 병사들의 행군 속도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의 마일은 지구 둘레에서 나왔죠. 로마 시대의 마일 표지석입니다. 우리나라가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들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니치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는 1975년도에 선박의 항해를 위한 관측 연구시설입니다.
200년 전에 조선 세종임금은 관상감을 만들었습니다. 농사용이죠. 농업용이죠. 당시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두 가지 산업을 위한 그런 시설이 이 그린위치와 관상감입니다. 저는 세종 때 만든 관상감이 농업용에 그치지 않고 항해용까지 바다로까지 확장이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린위치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린위치의 뒤에 붙은 WICH 있죠? 그린위치의 이 지명은 소금의 생산지입니다. 노리치 뭐 이런 표현, 노리치 이런 지명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소금의 생산지입니다. 말 그대로 그린위치는 세상의 기준이 돼서 세상의 소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메타 많이 쓰죠? 앞에 미터가 나왔는데요. 미터가 1m, 2m 어떻게 나왔을까요? 1톤 어떻게 나왔을까요? 1m는요. 프랑스 혁명이 1700년대 말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루이 16세가 이 철천지 원수 영국에 대항해서 일어난 미국의 독립전쟁을 너무 지원을 많이 해서 재정 파탄이 일어났습니다. 세금을 왕창 걷었습니다. 그래서 혁명이 일어나게 됐는데 혁명 정부가 이래서 안 된다. 이 세금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과학자들을 모아가지고요. 이런 척도를 다시 통일하자고 했습니다. 당시에 프랑스에는 6, 700개의 척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방마다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만드는 게 이 미터법인데 어떻게 만들었냐면 북극에서 파리를 통과해서 적도까지 가는 거리에 1000만 분의 1 이게 미터입니다. 1미터라고 합니다. 그냥 정한 겁니다. 그래서 남극에서 북극까지 가는 거는 2만 킬로미터. 지구 둘레는 4만 킬로미터. 근데 항상 똑같지가 않기 때문에 실제 지구 둘레는 뭐라고 그러죠? 평균 내가지고 39,000 뭐 800 얼마 이렇게 얘기하죠.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백금으로 만든 1m짜리 자입니다. 안변하게 두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터법은 프랑스 혁명에서 나왔습니다. 1톤은요. 가로 세로 높이가 1m인 증류수 무게가 1톤입니다. 미터법은 그래서 무게와 길이가 같이 나왔습니다. 톤은 네덜란드의 배에서 와인이나 물을 실어 나르던 물통, 나무로 된 물통이 툰입니다. 툰에서 톤이 나왔습니다. 이름만 땄고 그 무게는 이 미터법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대항해 시대는 새로운 세상의 기준을 선점하고 주도하기 위해서 각축전을 벌인 시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항해 시대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바로 세상의 기준을 만드는 것이 곧 국부 창출과 국가 경쟁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항해 시대의 초기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었죠. 기준을 만드는 국가였습니다. 18, 19세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는 미국이죠. 저는 대항해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만드는 데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엑스포 뭐 드릴 말씀이 있는데 뭐 에펠탑 엑스포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건 다 아시죠? 영국이 최초로 엑스포를 만들었습니다. 1851년도 크리스탈 팔레스 박람회인데요. 이걸 말씀드리기보다는 1923년도에 영국에서 박람회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가 영국의 축구의 성지 그러면 웸블리 구장을 얘기하죠. 웸블리 구장은 축구의 성지뿐만 아니고 그룹 퀸이나 뭐 아바, BTS도 거기서 공연했죠. 완전히 여기에 그냥 무대에 서면은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명사가 된 거죠. 그런데 웸블리 구장은 축구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1923년도 박람회 개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공영방송 BBC죠. BBC의 첫 전파가 바로 1923년도 박람회의 개막 선언식이었습니다. 지금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할아버지가 개막을 했습니다. 조지 5세였습니다.
1893년도에 시카고 박람회에 우리나라가 참여를 했습니다. 가서 그 이 악공을 데리고 가서 참여를 했는데 이게 바로 한국관입니다. 이쪽에 있는 그림이 대단했죠. 미국의 어떤 그런 이 영향력을 행사를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서 그때 고종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좀 우리 조선의 운명을 바꿔보자 했던 어떤 그런 움직임에서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섬 이름 중에서도 보도 해밀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영국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남진 정책을 계속 저지를 해왔습니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1885년도부터 2년간 검도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영국 해군 참모총장 이름 해밀턴을 따서 검문도를 포트 해밀턴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군이 아마 한 5, 600명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제법 오래 있으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최초 해저 케이블을 검문도에서 상해까지 부서를까지 시도했습니다.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영국군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잘해줬다고 합니다. 파티도 해주고 뭐 그냥 갖다 쓴 게 인력을 갖다 쓴 게 아니라 다 돈을 줬다고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사이가 좋아서 그 이후에도 이 포트 해밀턴을 그냥 듣고 거문도 주민들이 보도 해밀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역사죠. 보도 해밀도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근대 스포츠 1호가 테니스인데요. 그게 바로 이 검문도가 발상지입니다. 지금도 검문도에는 해밀턴 테니스 코트가 있습니다. 테니스 좋아하시면 한번 가서 이 1885년대에 만들어진 1호 테니스 코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인데요. 영국 분들하고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잘 지냈어요. 굉장히 이 관계가 좋았다. 바다는 유배와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최적의 유배지가 바로 섬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배 간 사람이 700명이 넘는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갔던 유배지가 제주도하고 남해입니다. 약 200명 이상이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추사 김정희죠. 추사 김정희는 유배를 가서 세환도와 추사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냥 한탄만 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을 또는 자기의 노력을 기울여서 이 일생의 역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강화도는요 굉장히 특이합니다. 왕들의 유배지입니다. 고려시대 때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 말에 또 여러 임금들이 많이 있죠. 그 임금들이 간 게 강화도입니다. 조선시대는 영산군 광해군이 또 여러 가지 왕족들이 밀려나면 강화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편해서 간 게 아니고요. 관리하기가 감시하기가 좋았어. 가까워들을 보니까. 유배를 얘기를 하면 정약용과 정약전 형제를 떼어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바다에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약용은 경서일패에서 우리 조선시대의 해수부인 유원사를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죠. 받아들여졌으면 아마 조선의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정약전은 잘 아시는 것처럼 소통의 대가였습니다. 어부와 소통하면서 자산업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정약전, 정약용 두 형제는 정말 용기 있는 진정한 바다 사나이자 선구자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의 바다와 유배도 아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바에선 빠삐 나폴레옹도 그렇죠. 저는 그런데 만델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델라는 27년간 로벤섬이라고 하는 남아공의 제일 밑에 있는 케이프타운 밑에 있는 3, 40분밖에 거리가 안 됩니다. 거기에 27년간 그 섬에 유배가 있었습니다. 원래 만델라는요 무장 봉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바다에서 27년간 유배 생활을 하면서 포용과 용서를 배웠습니다. 바다를 아는 완전한 바다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정치 보복 전혀 안 했습니다. 다 끌어안았습니다. 백인 다 끌어안았죠.
흑인 끌어안았죠. 노벨상 받았습니다. 저는 만델라는 진정한 바다를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독교 다 아시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과거에 검은 화물, 블랙 하고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바로 흑인 노예입니다. 근대의 노예 무역은 ATM이었습니다. 캐시카드, 캐시카드. 10배에서 20배까지 돈 벌었습니다. 근데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원래 노래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민요입니다. 노래가 있었죠. 거기에 곡을 붙였습니다. 작사를 했죠. 노예무역사의 선장 출신인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된 존 뉴턴이 1772년도에 곡을 붙였습니다. 자기가 노예무역을 하면서 저질렀던 그런 잘못에 대해서 참회와 용서를 구하는 노래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놀라운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배에 보이는 검은 점들이 전부 흑인들입니다. 블랙하고였기 때문에 가판에 안 실었습니다. 전부 이 화물창에 실었습니다. 대항해 시대는 음주항해 시대다. 저는 그렇게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씩 나가니까 먹고 마실 게 중요해요. 특히 물이 중요했습니다. 대항해 시대. 근데 물이 문제는 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인이나 맥주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잘 덜 상하니까요. 섞어 먹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강한 럼주를 물하고 섞어서 먹었습니다. 3대1, 4대1 이렇게 섞어서 먹었습니다. 이 럼주는요, 이 신대륙에서 설탕을 만들던 사탕수수 찌꺼기로 만드는 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죠. 찌꺼기로 다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흑인들이 먹었던 겁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좋아했고 해적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해적의 술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럼주를 물하고 섞은 술, 그 럼주가 뭐냐면 바다에서 배에서 먹던 술 이름이 그로그입니다. 그로지. 그로지, 그로그. 여러분 복싱 경기에서 강펀치 맞으면 휘청휘청하는 거 있잖아요.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로기 상태라고 그러잖아요. 휘청휘청 됩니다. 바로 그 그로기에서 나왔습니다. 영국의 수병들은요. 1970년대까지 넬슨의 피를 마셨습니다. 넬슨의 피는요. 무슨 말씀이냐면 트라팔라 해전에서 넬슨이 죽었습니다. 전사했죠. 그래서 이 넬슨의 시신을 영국으로 들고 가기 위해서 그 럼주통에 집어넣습니다. 보관했습니다. 근데 그 수병들이 영국 수병들이 넬슨의 정신을 기리면서 이 추모한다고 하면서 그 럼주를 조금씩 따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 해병들은 럼주를 배급을 받는데요. 그 이름을 넬슨스 블러드, 넬슨의 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영국 수병들은 넬슨의 피를 마십니다. 그래서 저는 대항해 시대는 합법적인 음주항해 시대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옛날에 과거로 돌아가서 배를 타면 아주 매일 술 드시면서 돈도 벌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마크 클란스키라고 하는 그런 미국에 있는 어부면서 작가인데 이분이 세계를 바꾼 물고기 대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럽인의 소울푸드는 대구입니다. 대구. 바이킹이나 바스크족이 콜럼버스보다 500년 먼저 신대륙에 간 것도 대구를 따라서 갔습니다. 대항해 시대에 먹고 살게 해줬던 선원들을 먹고 살게 해줬던 게 바로 염장 대구포입니다. 대구포가 없었으면 항해 시대도 없었습니다. 플란테이션 할 때 흑인 노예가 엄청 필요했는데 흑인 노예를 먹여 살린 것도 염장 대구포입니다. 질 좋은 대구포는 다 팔아먹었지만 안 좋거나 찌꺼기 이런 것들은 전부 흑인 노예들한테 줬습니다. 그래도 그걸 먹고 흑인들이 살았다고 봅니다.
유럽에는 배와 대구포가 있다면 몽골에는 말과 육포가 있습니다. 저는 서양과 동양,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차이는 배와 대구포, 말과 육포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물고기 때문에 대구 전쟁이 일어난 거 다 아시죠?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보다는 해양법 협약이 1982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 전까지의 우리 영해는 3일이었습니다. 영해 3일. 3일이는 역사가 오래돼서 1702년도에 네덜란드에서 나왔습니다. 당시에 가장 좋은 함포의 사거리가 3일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영해를 3일이만 하면 다 안전한 거죠. 거기서 쏴봐야 뭐 그 육지로 안 들어오니까. 3일을 했는데 그게 그대로 그냥 쭉 연결이 돼서 오다가 영해 12해리가 이지 200km가 된 게 바로 대구 전쟁을 일으켰던 아이슬란드가 주창을 했습니다. 바로 영국에 대항을 해서 자국의 대구를 지키기 위해서 영해 11위와 이지를 여러 차례 주창을 하면서 그게 결국은 유엔 해양법, 해양 질서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슬란드의 뜻하지 않은 의문의 일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이슬란드가 뜻하지 않게 해양법 협약을 통해서 세계 해양 질서를 새로 만드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들이 1차 세계화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적 케이블을 통해서 전 세계 정보를 독점했었습니다. 전 세계 해적 케이블의 80%를 영국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자기들이 만들었다. 민주주의, 자유민주, 영어. 이 세 가지가 자신들이 수출한 거다. 현재 세계는 자신들이 만들었다. 부인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국인들의 바다 사랑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왕실에는 군 리필이 없습니다. 주로 해군을 가죠. 해군은 로열 네이비라고 합니다. 그냥 네이비가 아니죠. 영국의 지금 여왕의 조부, 부친 다 해군 같습니다. 남편 필립봉, 왕세자, 처칠 수상 다 군대를 갔습니다. 안 가면 공군을 갑니다. 그 대신 군 리필은 없습니다. 영국에서 군대를 표현할 때 육해공군, 우리는 육해공군 얘기하죠. 영국은 해공육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하고 다르죠. 바다가 우선. 영국의 해군 제독을 에드미럴 이렇게 표현하죠. 영어로. 에드미럴의 어원은 존경한다는 뜻의 어드마이어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의 선장 에드미럴은 존경의 대상입니다. 재밌는 것은 여왕 시대에 바다를 진출했고 전성시대를 엘리자베스 1세 아르마다 함대를 꺾었죠. 스코틀랜드를 통일한 영국 전체를 통일한 앤 여왕 그리고 황금 시기를 이끄는 빅토리아 여왕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 바다가 여자라서 그런가요? 여왕 시절에 바다를 진출했고 전성시대를 이끌었습니다. 저는 해불양수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다는 물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 저가 이것을 뜻하게 된 거는 말씀드리게 된 거는 뭐 스토리가 있습니다만 그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고요. 똑같은 표현의 말이 서양에는 해밍웨이가 쓴 바다는 비해졌지 않는다. 저는 해밍웨이는 저는 정말 철학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작가를 넘어서 저는 상당한 사상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해불 양수와 바다는 비해지지 않는다가 아주 그 맥이 서로 다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 사람의 가치는 공통점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말씀 많이 드려야 되는데 드릴 수는 없고 간단하게 많이 이제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그런 그 현재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정말 바다를 닮은 사람이 그립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다는 소통의 바다입니다. 바다는 겸손의 바다입니다. 겸손합니다. 바다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는 기회의 바다입니다. 바다는 바라는 것을 다 내어주고 베푸는 관용의 바다입니다. 저는 중동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의 차이가 이 바다를 너무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사해는 받을 줄만 알았지 내어줄 줄 모릅니다. 갈릴리 호수는 받으면서 또 내어줍니다. 받음과 내어줌이 같이 있을 때 바로 바다와 같은 그런 상생의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우리가 사는 그런 현 시대 또는 현 상황에서 저는 정말로 바다를 닮은 사람이 그립다. 바다를 닮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일상 속에서 바다를 기억을 해주시고 또 바다를 기억을 해주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시면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저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바다가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바다를 닮은 진정한 호모 세피엔스가 되시기를 감사합니다. 공유 중지를 눌러도 됩니까? 이제 예, 우리 차장님 이거 예, 차관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이거 공유 중지 눌러도 말하는 되나요? 대로, 예, 이제 요걸 화면 공유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화면 공유 예. 다시 한번 누르시면 아마 없어질 겁니다. 예. 됐죠? 예. 자, 여러분들 저 박수 한번 일단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내용 참 많습니다. 예. 아이고 저 졸강을 이렇게 또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 차관님은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뵙고 가까이 이렇게 모셨는데 얼굴이 뭐 20년이나 지금이나 아주 부티나시는 얼굴은 여전하십니다. 바다를 닮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건강한 모습이라서 참 좋습니다. 그런